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성이 쉽게 한계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실로부터 우연히 보호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 조각난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버린다면, 그 진실을 알아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세계에 머무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조지 게멜 엥겔. 나의 종조부가 남긴 유품 속에서 나는 한 상자와 마주쳤다. 그 안에는 작은 조각상이 들어있었다. 문어의 머리를 한 괴물, 비늘로 덮인 몸체와 날개, 그리고 발톱. 그 곁에는 빽빽하게 적힌 수기와 신문 스크랩이 함께 있었다. 그 이름은 크툴루. 1925년 3월 말, 그 해는 유난히 하늘이 흐렸고 한기 어린 바람이 도시를 감싸 안았다. 그날 오전, 나의 종조부 조지 게멜 엥겔 교수는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그의 이름은 헨리 앤서니 윌콕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며 체격은 왜소했고 눈빛은 이상하게도 멍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 학생으로 종조부와는 일면식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꺼낸 것은 기괴한 조각상이었다. 어두운 갈색 점토로 빚은 형상은 언뜻 문어와도 파충류와도 날개 달린 괴수와도 같았다. 뚜렷한 머리 부분에는 촉수가 뻗어 있었고 양팔과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며 날개는 가죽처럼 말려 있었다. 그 모든 형상이 비현실적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혐오감이 들었다. 엥겔 교수는 즉시 그것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 뉴올리언스 경찰로부터 입수한 유사한 석상과 기록들을 보아온 적이 있었다. 형상도 형상이지만 조각 밑면에는 정체불명의 문자들, 그 어떤 언어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기호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엥겔 교수는 조심스럽게 청년에게 물었다. 이건 어디서 본 거지?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꿈에서요. 그는 이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최근 며칠간 매일 밤 그는 악몽을 꾸었다고 했다. 꿈속에서 그는 깊고 음울한 바다 아래를 헤엄쳤고 그곳엔 끝없이 이어지는 초현실적 건축물들이 있었다. 어떤 것은 위로 솟아 있었고 어떤 것은 비틀려 있었으며 모든 각도는 비논리적이었다. 그 도시 중심에는 석조의 제단 위에 거대한 생명체가 누워 있었는데 꿈속에 그는 그것을 그분이라 불렀다고 말했다. 그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윌콕스는 그것이 깨어나려 한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리고 꿈에서 깬 그는 자신이 본 그 끔찍한 형상을 손으로 빚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조각상이라 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괴이한 예술가의 망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불안은 종조부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점차 공포로 바뀌었다. 종조부는 생전에 이 형상과 관련된 이상한 사례를 수집해왔다. 그가 남긴 노트에는 같은 시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술가들, 신경쇠약 환자, 예지몽을 꾸는 자들이 동일한 꿈을 꿨다는 기록이 있었다. 특히 1908년과 1919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으며 그 시기마다 이상한 조각이나 문양들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에 따라 윌콕스가 언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역 병원, 미술학교, 경찰서를 돌며 조사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와 동일한 시기에 극심한 불면증, 환각, 발작 등을 호소한 환자들이 급증했으며 몇몇은 꿈속에서 검은 도시, 날개 달린 괴물, 심연의 사원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중 일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몇몇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현상을 개인의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 기묘한 형상과 언어, 그리고 꿈속의 불길한 도시,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더 거대한 실체의 일부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껏 세상이 숨겨온
그 어떤 존재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종조부 조지 게메랭겔 교수의 자료함 깊은 곳. 나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한 채 발견했다. 황변한 종이 위에 또렷이 박힌 서명. 존 레이몽 르그라스, 뉴올리언스 경찰청 경감. 그는 1908년 11월 전례 없는 사건을 경험한 자였다. 사건은 한 실종된 여성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늪지대 외곽에서 시작된 수색은 점점 깊은 밀림 속으로 향했고, 경찰은 이윽고 인간의 영역이라 부르기 어려운 땅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았다. 하늘을 가리는 이끼 덮인 나무 아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 주위를 도는 이방의 무리들이 있었다.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의 몸은 벌거벗었고 얼굴은 짐승처럼 일그러졌으며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내는 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들이 둘러싼 제단 중앙에는 손바닥만한 검은 석상이 있었다. 문어의 머리, 날개, 촉수, 비정한 손발. 그것은 헨리 윌콕스가 만들었던 점토 조각과 완벽히 일치한 조각이었다. 르그라스는 그 형상이 주는 불쾌감과 위압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경찰은 그곳에서 무리의 대부분을 체포했지만 이들 중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한 문장을 읊조렸다. 크툴루는 렐리에에서 죽은 채로 꿈꾸며 기다린다. 르그라스는 그들이 단순한 무속신앙 집단이 아니라고 느꼈다. 이들은 고대의 어떤 지식을 진지하게 계승하고 있었고, 그 교리는 비이성적일 만큼 일관되었다. 바다 밑의 도시, 잠든 존재, 언젠가 돌아올 신들의 시대. 이후 르그라스는 이 괴상한 석상의 기원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고고학자, 민속학자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왔다. 비슷한 상징과 신화는 아프리카 콩고 밀림의 부족, 남태평양의 무인도,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선사 문명에서도 발견되고 있었다. 지역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같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 인간이 출현하기 전부터 지구를 다스리던 신들, 그 중 하나가 지금도 바다 밑에서 꿈꾸며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르그라스는 석상의 정체가 인류 문명의 기억 너머에서부터 악몽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실제 않은 공포임을 깨달았다. 그가 경찰로서 접한 이 사건은 공식 문서로 남을 수 없었다. 세상은 그런 진실을 원하지 않았고, 르그라스 자신도 그날 본 것을 끝내 말로 다 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는 남았다. 종조부는 그것을 수집했고 나는 지금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헨리 윌콕스의 꿈, 조각상의 형상, 그리고 이단 종교의 주문은 모두 단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크툴루. 그 이름은 말하는 것조차 혐오스러운, 이성이 닿지 않는, 심연에서 기어오르는 자의 상징이었다.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날 바닥에 깔려있던 신문지를 우연히 발견하지 못하길 빌었을 것이다. 발행한 지 한참 지난 1925년 4월 18일자 오스트레일리아 신문. 왜 박물관 사무실 바닥에 있는지도 모를 그 신문 조각에 나는 왜 눈이 갔던 걸까? 신문 기사는 조각상 사진과 난파선 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엠마오 침몰, 생존자 1명, 시체 일구와 발견. 이렇게 마무리되는 흔한 사고 기사였지만 생존자와 함께 발견된 조각상에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이었다. 크툴루.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인 구스타프 요한센은 아내와 함께 고향인 노르웨이로 돌아갔다.
라고 마무리되는 공포와 침묵의 실마리. 그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1925년 요한센의 배는 뉴질랜드 북부에서 출항해 남태평양을 항해 중이었다. 그들은 해도에 없는 항로를 지나던 중 이변을 마주한다. 처음엔 그저 갑작스러운 지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지각 변동이 아니었다. 바다가 솟구치고 있었다. 말 그대로 깊은 바다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들썩이며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섬이 아니었다. 도시였다. 침몰한 채 망각 속에 잊혀졌던 고대의 도시. 르레이에 지구의 모든 법칙과는 동떨어진 건축 양식. 인간의 손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구조. 그 표면은 차갑고 미끄러웠으며 광물도 금속도 아닌 이상한 질감이었다. 그 표면을 비추는 햇빛조차 왜곡되어 일그러졌고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선원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 위와 아래가 뒤섞이고 곡선이 곧고 직선이 휘어진다. 공간은 살아있는 듯 불안정하게 출렁였고 건물은 꿈속처럼 비현실적인 각도로 기울어 있었다. 도시 중심부에는 거대한 검은 문이 있었다. 금속 같지도 돌 같지도 않은 이질적인 물질로 된 인간의 문명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입구. 그리고 그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그것이 나왔다. 크툴루. 그 형체는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는 흔히 문어, 날개, 촉수, 거대한 인간형이라는 식으로 비유하지만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존재였다. 요한센은 그것의 눈을 봤다. 그 눈은 바다보다 깊었고 밤보다 검었으며 그 속에는 인간의 정신이 머무를 수 없는 공간이 있었다. 함께한 선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거나 광기에 사로잡혀 몸을 던졌다. 사람이란 존재가 마주해서는 안 될 그런 종류의 실제였던 것이다. 그는 존재만으로 정신을 파괴했고 현실 자체를 일그러뜨렸다. 현실 감각 없이 무작정 도망쳐 배에 오른 요한센은 설명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 미친 듯이 엠마오를 몰아 그 괴물에게 충돌했다. 날개 달린 괴물, 신의 형상을 향해 속도를 올려 그대로 부딪혀 나아갔다. 그 순간 그 거대한 괴물은 거짓말처럼 거품처럼 흩어졌다. 파편처럼 찢어진 그 형상은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요한센은 그 기회를 틈타 도시에서 멀어졌다. 어떻게 벗어난지도 모른 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조된 후였다. 함께한 선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혼자였다. 살아있음에 안도하기도 잠시.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님을. 그 존재는 단지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일 뿐. 영겁 속에 잠들 수 있는 자는 죽지 않으며 기이한 세월 속에서는 죽음조차도 죽는다. 크툴루는 단지 다시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별이 다시 정렬될 그날 그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요한센은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노르웨이로 귀환했지만 신문사와 당국은 그의 생존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 그는 침묵 속에 쓰러져 갔다. 그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바다에 남아있었다. 그는 단 한 번 짧은 공식 진술을 남긴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은둔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에 의해 습격을 받는다. 그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다. 나는 그의 수기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의 단어들은 떨리고 있었고 잉크는 번졌으며 문장은 때로 모순되었지만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마주한 자의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 모든 단편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이룬다. 헨리 윌콕스의 꿈에서 본 비정형의 도시와 그분이라 불리는 잠자는 존재. 르그라스 경감이 추적한 광신도들의 의식 속에서 추앙받던 존재.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예술가와 정신 이상의 발작, 그리고 남태평양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도시를 의해 마침내 유한센이 목격한 그 실체, 크툴루. 그는 잠들어 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문서를 상자에 담아 봉인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손이 떨렸다. 그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별들이 다시 제자리에 정렬될 때, 그의 이름이 다시 노래처럼 속삭여질 때, 이 세상은 끝을 맞이할 것이다. 침묵 속에서 미쳐가는 자들의 손에 나는 지금 이 기록을 쓰고 있다. 누군가 이 문서를 보게 될까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진실을 묻는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밤마다 꿈을 꾼다. 차디찬물 아래 초록빛 도시의 정적 속에서 어딘가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 존재의 심장박동을 느낀다. 나는 그것이 나를 부르고 있음을 안다. 그 형체 없는 목소리는 언어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로 내 정신을 갉아먹는다. 그러니 혹시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더라도, 혹은 이유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를 추적하지 말라. 그 어떤 진실도 밝혀져서는 안 된다. 나는 마지막 줄을 남긴다. 이 글을 쓰는 손가락조차 떨리는 지금, 크툴루는 렐리에에서 죽은 채로 꿈꾸며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지금도 꾼다.